잘못된 의료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강행했지만 결국 의료비 상승과 필수가 몰락이라는 국민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번에 무려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면서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죠. 과거에도 정부는 이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설립됐던 서남대 의대를 세울 때에도 정부는 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당시에는 단 4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9명의 의대생도 가르칠 교수가 모자라고 카데바나 교육 기자재도 부족하고 공간 확보나 제대로 된 실습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불거지면서 폐교가 됐었죠. 사학 비리와 부실 교육으로 논란이 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의대마저 신입생이 끊기면서 폐교 수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남의대 폐교 후 345명의 서남의대생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때 전북의대는 110명 정원 중 32명이 늘어나면서 좁은 강의실, 임산술기, 임상실습 기회 부족 등의 문제와 교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정부는 이런 교육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대만 설립해놓고 학교 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장사만 했었죠. 결국 부실교육과 폐교로 학생들과 세금이 낭비되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관계자는 당시 정치계에도 남아있지도 않았죠. 2000년 의학분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의학분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의학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복약 지도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했었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을 해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비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물리치고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내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비의 측면을 본다면 의약분업 후 5년간 약 20조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또한 2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기 시작했지만 역시나 어디에도 책임질 정치인이나 정부 부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만 필요하다면 약국을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몸이 불편한데도 병원에, 약국에, 다른 장소를 2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항생제류와 조제 감기약 등은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동선의 불편함도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이 되어갑니다. 시행 초기부터 의사와 약사들의 파업으로 진통이 잇따랐지만 오늘날 의약분업 2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실망을 넘어 차라리 분노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훨씬 늘어났으나 의료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약속한 혜택은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냐는 항변의 소리가 높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래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약값 지출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의약분업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국민의 불편함과 건강보험료 부담감만 늘어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에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정부는 기초의사과학자 양성과 대학 입시 과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미명 아래 의전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더는 의예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방안의 취지는 고교 졸업 후 의예과에 입학해야만 의사 자격을 얻는 현재의 폐쇄적인 의사 양성 체제를 개방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면서 군의관과 지역 공보의 문제, 그리고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인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이공계 학부가 의대 입시를 위한 준비 단계처럼 교육이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죠. 대부분의 의대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 대학에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공계 재원이 대거 이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전원 입학생들이 의과학자로 진로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중 많은 비율이 일반의로 활동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미용 등 비급여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전원 출신들은 군대를 전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전원을 가기까지 교육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기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전원 제도는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낭비와 부작용만을 낳은 채 대부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 이 정책을 강행한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때 말했던 대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보복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행해서 필수 의료의 꽃이었던 분만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져왔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수가제입니다. 이른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산모가 낼 수술비는 불과 30만 원 선. 이른바 포괄수가제를 시범 시행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나와서 사실상 저도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맹장과 치질,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을 취급하는 병의원 2,900여 곳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합니다. 이 정책 이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들은 빠르게 폐업을 했고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영난과 소송으로 1000명당 5명이라는 끔찍하게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자살 비율은 1000명당 0.3명인데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을 안타깝게 마감하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만 산부인과를 없애버린 이 정책은 간단하게 말해서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당시 박민수 과장은 이 포괄수가제를 해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은 아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당초 진료비의 정액 자체가 원가의 80%만 보존되도록 편성했고 심지어 중환자를 받아서 더 고생하면서 분만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게 됩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의사들은 회피하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었죠. 결국 환자가 있기에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양심적인 병원들은 모두 폐업하고 말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빚에 시달리다가 1000명 중 5명이 자살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을 낳았고 저렴한 진료 비용으로 치료를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중증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소지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필수 진료과들의 경영난과 대규모 폐업을 초래한 실패한 의료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017년 문재인 케어도 20조 이상의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게 한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되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진료비 폐지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쏠림을 가속화해서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망하고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의료의 공백이 심화된 원인으로 작용을 한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의료계에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작용 등을 근거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부탁했었지만 모두 정부가 강행했던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현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확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의대 정원의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겁니다. 49명의 서남대 의대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웠습니다. 49명의 의대에서 200명의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역 의료의 공백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아과 전문의는 OECD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를 안 하는 거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 아니 못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수가들이 보험 진료에 의존하여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인 점, 의료인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이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점, 환자들의 빅5 쏠림이 심하다는 점,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효과도 없을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사학재단과 지역 유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안일한 대책을 내놨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재원들을 대거 이탈시켜 국가의 미래를 흔들 수도 있고, 그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의사로 빠진다면은 반도체 포함한 이공계의 미래가 좀 암울하죠. 수험생들이 의대 입학을 위한 입시에 몰려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일부 학원은 의대 진학을 원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미 야간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낭비가 심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의료계는 이렇게 부작용을 알리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도 정말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 정책은 분명히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채 실패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